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사회에 일고 있는 그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어떤 범죄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건 바이오런스는 물론이고 아주 그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행인을 아주 그 어떤 폭력을 가하는 이런 폭행 장면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또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진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인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음 기회에 다뤄보겠지만, 항상 이제 이러한 사건들 이렇게 접하다 보면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민스럽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좀 무거운 주제죠. 그리고 제가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할 만큼 그러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기원인데요.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고 비밀이었죠. 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본래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신에 의한 창조냐.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러한 어떤 박물학자, 자연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 자연선택 이론을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얼마나 큰 손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진화하고 진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 현대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상 이런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이상 이렇게 신비한 그러한 그 애매모호한 이건 변명으로 일관할 필요가 없고, 대단히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논의가 가능한 그러한 어떤 이제 근거와 주장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만 우리가 봐도 상당히 많은 일상적인 궁금증들을 이러한 어떤 현대의 이 진화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읽어보시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더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작은 좀 그렇게 해볼까요? 새에게는 왜 날개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죠. 새의 날개는 날기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새가 날개가 있어서 나는가라고 하는, 제가 여기에도 눈은 보기 위해 있을까요? 아니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 두 차이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목적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찰스 다윈의 우리가
어떤 점진주의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어떤 이 관점의 차이를, 아주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만나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과제를 좀 해결해 가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아무래도 좀 뭐 책을 좀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수업 진행에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읽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건데, 타, 메타, 타, 피지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이 히라버가 우리가 이제 애프터라든가 아니면 비욘드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편집 순서로 볼 거냐, 아니면 학문 방법론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도 또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과학으로 불리지만, 우리가 이제 16, 17세기, 뭐 18세기 이렇게 그때는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고중세는 뭘로 불렸냐 그러면 피지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자연학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저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 메타, 타, 피지카라고 해서 어떤 자연학 다음에 놓인 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집 순서에 의한 제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자연학이라고 하는 거는 형이하학이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선 그러한 학문적 대상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이름에 얽힌 얘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 형이상학의 첫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히라버로 좀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판테스 안트로포이 투 에이데나이 오레곤타이 프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본래 알을 욕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선언적인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지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이제 모든 인간은 본래 알을 추구한다라고, 알을 욕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14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5권이 있습니다. 델타권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이제 철학 사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번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거기에 71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요게 이제 5권이 철학 사전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 한 30개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2장이 원인. 이게 이제 아이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cause죠. cause. 아이티온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4원인설. 그래서 4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71쪽에 보면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생물학자입니다. 이 근간을
그 자신의 철학의 중심에 생물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생물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무엇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원인설이라고 하는데, 뭐 직접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진료인, 그 다음에 뭐 이게 재료죠, 일종의. 네, 재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형상은 모양인데 형상인, 형상 원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인이라고 하는데 뭐 운동인이라고도 하고 능동인이라고도 하고 작용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적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의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자의 재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죠. 아니, 보통요.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어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의 구조가. 그 당연히 이제 이 작용인, 능동인, 예, 운동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만듭니까, 이게? 뭐 목수 이런 식이에요. 목적인, 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앉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앉기라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내용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혀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러한 그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예, 항상 뭐 인간의 기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예, 어떤 행위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러죠. 예, 이런 목적론의 계열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예,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목적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사원인론에서도 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목적, 즉 지향 대상이라는 뜻의 원인이 있는데, 건강은 산책의 원인이다, 걷기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걷고 왜 산책할까요? 예, 건강을 위해서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산책을 하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게 이제 목적,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2쪽으로 가면은 거기 보면은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 히라버로 이 텔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론 그러면 텔레올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텔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예, 목적이란 뜻이고. 예. 우리가 이제 어디 목적지 그러면 거기가 이제 종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뭐 이런 뭐 생물학이든 윤리학이든, 예, 다 목적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여기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74쪽으로 가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죠. 예,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중세의 어떤 스콜라주의의 어떤 아주 꽃을 피우죠. 여기에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윤리학이라든가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자연학, 피지카 이런 것들에다가 그리스도교 신학을 갖다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모든 자연현상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누굽니까? 신이죠. 예,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 신학하고 융합을 시킨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목적은 다 뭡니까? 신의 계획이고 신의 섭리고 신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자연적 목적론의 핵심을 하나의 아주 간단한 진술이 있거든요.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시각인데, 예, 여기서 이제 그 생물학 저작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어떤 목적 원인을 찾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자연은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 예. 자연이 그 괜히 뭐 무익한, 예. 무용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다 이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원인 없는 어떤 그러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우연적인 선상조차도 원인이 있고, 그래서 원인 없는 어떤 사건은 인정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명한 진술도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 세 번째로 가보면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창조론적 과학자들하고 진화론자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또 다른 그 자료가 있죠. 예, 그 책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고서 좀 살펴보시면 되냐면 127쪽이죠. 예, 127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예, 조르주 끼비에라든가 아니면 라마르크,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다윈의 진화론하고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변별점이거든요. 우선 여러분,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좀 너무 뭐 지나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데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어떤 인류의 어떤 자만심, 예, 그런 데에 커다랗게 아주 그 일격을 가했던, 예, 그러한 세 번의 사건이 있다. 자기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무의식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프로이트가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런 어떤 일격하고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급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모든 걸 다 정말 뭐 의식적으로 행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의식적인 행동에 어떤 생각이나 선택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이제 그러한 어떤, 항상 인간은 의식적 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오만함에 상처를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뭐 갈릴레오의 지동설이죠.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이제 근대 과학혁명인데, 이 진짜 혁명이죠. 이거 근대 과학 대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 장난 아닌 거죠. 16세기에 이 천문학 혁명인데, 지구 중심 모델하고 태양 중심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우주의 어떤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엄청난 정말 그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나가서 이번엔 뭐냐면 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제 지구가 뭐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나 바퀴벌레라고 하는 존재나, 오히려 바퀴벌레가 뭐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는 다 우수하지만 더 오래 존속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인간보다 더 타고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그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아메바 그리고 원숭이를 거쳐서 뭐 현생 인류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어떤 모든 그
어떤 이런 존재들이, 이런 생물체들이 결국은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네, 이건 뭐 상당히 어떤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히 이제 어떤 그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고중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 인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원인은 결과보다 사실상 탁월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virtually 탁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결과보다 항상 우월하고 월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은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인간보다 당연히 조물주가 피조물보다 탁월하잖아요.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 인간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윈에게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메바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면, 결국에 이제 그 고등동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보다 결과가 더 여하튼 간에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더 진화적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이건 뭐 보통 충격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어떤 나르시시즘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냈던 이 세 가지 사건, 하여튼 거기에 이제 찰스 다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윈이 등장했을 당시에는요, 사실 다윈은 이 여러 그 동료 과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진화론자들 모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같은 진화론자라고 라마르크도 진화론을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라마르크가 얘기하는 진화론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르주 끼비에 같은 사람은 아주 여기서 좀 나오지만 이제 과학자지만 아주 여전히 어떤 그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석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생물종들이 화석 속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보통 난감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성경에서 성서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6,000년을 훨씬 뛰어넘는, 이 지구 나이가 그게 넘어서 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퀴비에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 사람은 아주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창조론자입니다. 과학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보면 대격변설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홍수가 또 있었다. 그래서 복홍수설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이제 격변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일 과정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이 사람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 이제 그 항해를 갔을 때에도 거기서도 이제 이 라이엘의 지질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퀴비에는 이제 그래요.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로서 이 사람은 이제 격변설을 주장하고 복홍수설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굉장히 반대했던. 그러니까 다윈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라마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용불용설, 사실 이제 획득 형질이 유전되냐 안 되냐,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워낙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가이까지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
굉장히 최신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그냥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불용설, 그래서 이게 이제 획득성질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 라마르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라마르크도 진화론을 얘기했거든요. 라마르크가. 그 당시에 진화론자가 없던 건 아니에요. 물론 라마르크가 얘기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 형태의 생물종에서 아주 복잡한 고등 생물종으로 가고 결국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제가 저 밑에도 얘기하지만 자연의 사다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들의 어떤 대사슬인데 결국은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간이 결국 뭐 진화를 했을 때 가장 최종적인 생물종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윈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윈에게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일종의 어떤 존재 위계라는 거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윈은 생명의 나무,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자라는데 그것이 그냥 떨어지면은 지표에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더 무성하게 자라면 아주 그 나무를 덮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다윈주의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다윈주의는 평등 사상이에요. 여기에는 절대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차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반다윈주의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명의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연선택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슨 뭐 우열을 나누고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변화론이라고 얘기하자라고도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꾸 진화라고 하는 것을 진보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 여기 사회 다윈주의라고 그래서 허버트 스펜서 있지 않습니까? 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떤 인종주의와 우생학의 원흉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 생물학에서의 개가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회 개혁을 꿈꿨던 스펜서가 이것을 사회의 진보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진화가 아니라 진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득권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꾀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제국주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민과 피식민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이 당연히 어떤 사회 진화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사회에 적용될 때 이것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엄청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떤 생물학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결과를 어떤 사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그냥 어떤 자연적 사실로다가 둔갑시키는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이러한 폐단들이 허버트 스펜서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가 얘기하는 어떤 승자 독식이라든가 아니면 적자 생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찰스 다윈하고 맞지 않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죠. 찰스 다윈은 적자 생존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자연 도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승자 독식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주 잘 구분을 해 두셔야 진화론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